전쟁과 평화 2권을 읽으면 재밌는 점은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인간 심리? 그 당시 러시아의 풍속사?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회에서 겪는 그런 조직과 계층과 권력과 전쟁과 휴전과 평화와 많은 것들의 개혁과 진보, 보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생생하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큰 매력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요런 거는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재밌겠다 했던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2부에서 이제 피에르가 프리메이슨의 어떤 가르침을 받들고 크림반도, 지금의 우크라이나 쪽이죠. 키예프 이쪽으로 내려와요. 남부 영지가 있었던 거예요. 피에르 가문이. 그땐 그게 다 러시아 제국 땅이었으니까 피에르가 그래서 영제 가서 난 농노 해방을 해야겠다. 총 감독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제 농노들을 해방해야겠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적절하게 이 순진한 주인님을 잘 다루죠. 그리고 자기가 딱 봤더니 이분이 농민들이 잘 지내는 거 보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갈 때마다 이 주인이 즐거워하도록 행사 기획을 하는 거죠. 루트를 짜요.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214쪽입니다. 2부 10장에 나오는 건데요. 남쪽의 봄, 빈풍에,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빈 스타일의 꼴리아스카로 가는 마차 이름이에요. 안락하고 빠른 여정의 고독이 피에르에게 즐거운 기분을 선사했다. 그가 이제껏 방문한 적이 없는 영지들은 다른 곳보다 한층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어디에서나 농민들은 유복한 생활을 하며 그가 베푸는 애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가는 곳마다 피에르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환영식이 있었다. 백장님이 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환영식을 하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농부들이 빵과 소금이며 베드로와 바울의 이권을 가져왔고, 피에르가 베푼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피에르의 수호 성인인 베드로와 바울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돈으로 교회에 새 부제단을 건립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다. 어떤 곳에서는 젖먹이 딸린 여자들이 그를 맞이하며 힘든 부역을 면하게 해준 것에 감사했다. 어떤 곳에서는 십자가를 든 사제가 아이들에게 애워싸인 채 그를 맞이했다. 사제는 백작의 후원으로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과 종교를 가르쳤다. 모든 영지에서 피에르는 똑같은 설계에 따라 건축 중이거나 이미 건축된 학교, 병원, 양로원 등의 석조 건물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그것들은 조만간 문을 열기로 되어 있었다. 가는 곳마다 피에르는 이전보다 줄어든 부역 노동에 대한 관리인들의 보고서를 보았고, 그에 대하여 파란 카프탄을 입은 농민 대표단의 감격 어린 감사를 들었다. 피에르잖아요, 뾰트르. 그러니까 수호 성인이 베드로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날에 수호 성인이래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이권을 가져왔던 거죠, 농민들이. 그리고 여기 빵과 소금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러시아 전통이에요. 빵은 기본적인 음식, 소금은 수입품이니까 사치품의 의미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재밌죠. 보통 영어에서는 빵과 버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빵과 잼 이럴 텐데 러시아는 빵과 소금입니다. 자, 이게 피에르가 느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떠했나? 그 다음 문단입니다. 사람들이 빵과 소금을 가져오고 베드로와 바울의 부제단을 건축하는 그곳이 베드로 축일마다 장이 서는 상업마을이라는 것, 부제단은 마을의 분홍들, 그의 앞에 나타난 농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건축해 왔다는 것, 그 마을 농부들 가운데 10분의 9는 90%는 극빈자라는 것을 피에르는 몰랐다. 자신의 지시로 젖먹이 딸린 안악들이 부역 노동에 나가지 못하는 탓에 그 아기 엄마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훨씬 더 힘든 노동을 했다는 것을 몰랐다. 십자가를 들고 자신을 영접한 사제가 농민들에게 세금을 부담시켰다는 것, 사제에게 모인 학생들은 부모들이 눈물을 머금고 넘긴 아이들이라는 것, 돈을 못 내니까요. 부모들이 많은 몸값을 내야 아이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석조 건물을 설계대로 건립한 이들이 자신의 노동자들이라는 것, 그 석조 건물 때문에 농민들의 부역이 강화되었다는 것,
부역은 서류상에서만 감소했다는 것을 몰랐다. 관리인이 장부에서 그의 뜻에 따라 소장료를 3분의 1 정도 낮추었다고 보여주는 그 지역에서 부역의 의무가 절반 정도 더 늘어났다는 것을 몰랐다. 건물도 지어야 되니까 이제 농노들이. 그래서 영지를 둘러본 피에르는 벅찬 기쁨을 느끼고 페테르부르크로 떠날 때 박애주의적인 기분을 완전히 회복하여 자신이 대수장이라고 부른 지도자 형제에게, 프리메이슨 형제에게 환희에 찬 편지를 보냈다. 얼마나 쉬운가? 이렇게 많은 선을 행하는데 얼마나 적은 노력이 드는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신경을 안 쓰고 있는가? 피에르는 생각했다. 몰랐던 거죠. 이게 몰랐던 이면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안드레이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피에르는 열심히 하는데 실무가 잘 안 돼요.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척을 막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진행되는 건 없고 자신이 나서면 일이 더 안 풀리고 막 이러는데 안드레이는 매우 실무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나와요. 여기 실무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안드레이 공작은 시골에 틀어박혀 2해를 보냈다. 피에르가 자신의 영지에서 시도한 그러나 이 일에서 저 일로 끊임없이 우왕좌왕하며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던 모든 계획들, 그 모든 계획들을 안드레이 공작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딱히 애쓰는 기색도 없이 전부 실현해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똑같이 해도. 그는 피에르에게 없는 실무적 끈기를 최고 수준으로 갖추었다. 그러한 끈기가 별다른 큰 활동이나 노력 없이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드레이는 300명의 농노가 딸린 그의 영지에서는 농노들이 자유농민에 편입되었고 다른 영지에서는 부역이 소장료로 바꾸었다. 복차로보 산모를 도울 박식한 조산원을 그가 부담하는 경비로 초빙했고 사제도 봉급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농부들과 하인들의 자식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치게 되었다. 사제에게 봉급을 준 거예요. 사제도 봉급을 받으면서. 자, 이렇게 되니 이게 이제 아시겠죠. 안드레이하고 피에르의 차이도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톨스토이가 자신의 영지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어요. 야스나야 빨리아나 처음 이제 물려받고 나중에 갔을 때 나이 좀 들어서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감독관하고도 마찰이고 농노들하고도 잘 안 통하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거든요. 영지 경영은 잘 안 되고 처음에 몇 년. 근데 그게 아마 이 피에르에게 투영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안드레이는 어떻게 보면 톨스토이가 되고 싶었던 지주였겠죠.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실무를 아주 잘 알아서 말썽이 나지 않으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라 하면 부작용이나 역작용이 뭐가 나는지를 잘 알아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사제한테 봉급을 주면 되죠, 지주가. 그러면 사제가 농민들한테 세금을 안 받겠죠. 그러면 농민들이 그게 밀려서 아이들을 안 뺏기겠죠. 여기서 이제 자유농민에 편입됐다고 한 건 뭐냐면 1800 민음사에 그 역주가 잘 붙어 있는데 1803년에 농노들이 영주가 그러니까 지주가 해방을 시켜주면은 자유농민이 됐어요. 그래서 땅을 분할받은 소장농이 되는 거죠. 땅을 분할받은 그것을 농사를 짓고 일정료를 소장료로 내면 되는. 그렇지만 인신이나 나머지는 자유롭게 되는 그런 자유농이 되는데 이거를 지주들이 많이 안 했겠죠. 할 수가 없었겠죠. 또 이 시스템 안에서 농노를 해방하고 그 토지를 나눠주고 그래서 소장료로 대체해주는 이거를 하는 지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1861년에는 농노 해방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농노 해방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1803년에 자유농 제도를 이렇게 한번 만들었던 거죠. 이거를 제일 먼저 했던 지주로 안드레이가 나옵니다. 까칠하고 냉랭하고 안드레이가 사실 이런 농노 해방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노 해방을 했다는 것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안드레이가 페테르부르크 갔을 때 그때 귀족 사회 분위기 이때는 이제 알렉산드르 1세 황제가 사회 개혁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때 헌법도 러시아 헌법을 만들려고 법률위원회 만들어서 막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나와요. 안드레이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고 나오는데 그때 분위기 얘기 읽어볼게요.
보수주의자들은 어디에나 있죠. 개혁하려는 분들도 어디에나 있고. 근데 안드레이가 페테르부르크로 왔더니 어휴, 여기가 전투네, 여기가 전쟁이야,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전투 전야와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불안한 호기심이 그를 괴롭히고 지고한 세계로, 수백만 명의 운명이 걸린 미래가 마련된 그곳으로 그를 저항할 수 없이 끌어당기던 그 밤의 감정으로. 아우스터리츠 전투 때도 느꼈던 거를 페테르부르크 궁정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인들의 분노를 통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통해, 사정의 밝은 사람들의 조심스러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초조와 근심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무수한 위원회를 통해 그는 1809년 현재 이곳 페테르부르크에서 어떤 거대한 시민전쟁이 곧 일어나려 하고, 전쟁의 총사령관은 그가 아직 모르는 천재적으로 보이는 신비한 인물 스페란스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알렉산드르 1세의 총애를 받고 개혁 전쟁을 쭉 주관했던 스페란스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드레이 공작은 어땠냐? 당시 페테르부르크 사회의 온갖 다양한 상류사회 모임에서 환대를 받기에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왜요? 개혁파는 진심으로 그를 반겼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지성과 박식함으로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영지의 농노들을 해방함으로써 이미 자유주의자라는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다. 다들 얘기는 해도 못하는 거를 안드레이가 훅 해버리고 왔으니까. 불만을 품은 원로파는 개혁을 비판하며 마치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처럼 그에게 공감을 호소했다. 안드레이한테. 여성들의 모임인 사교계도 기쁘게 그를 맞이했다. 그랬겠죠. 이 재산만은 안드레이 공작이 호라비가 돼서 왔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5년 동안 전투도 하고 아내도 죽고 여러 가지를 겪더니 옛날부터 안드레이가 부드러워졌어,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 내용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그 대목들이 나와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나오는 게, 그때까지 귀족들은 세습된 신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궁정 안에서 직위가 다 세습이 돼서 어린 나이여도 예를 들어서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 같으면 어릴 때부터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었던 건데, 아버지가 그걸 반대해서 아랫단에 낮은 직급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스페란스키 개혁에서 귀족들을 5급하고 8급은 시험을 치도록 했대요.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시험 치지 않고 그냥 물려받아서 그 급의 궁정의 지위에 있었는데, 시험 통과되지 않는 사람들은 귀족이어도 그 직급을 못 받게 한 거예요. 그런 개혁을 했으니까 귀족들끼리 말이 많았겠죠. 보면은 여기 그게 당신이었구려 공작. 노인이 안드레이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보면서 농노들을 해방했던 사람이 당신이구나, 이러고 쳐다봐요. 그러니까 볼콘스키가 수익을 전혀 못 내는 작은 영지였습니다 하고 자극하지 않으려고 부드럽게 애썼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 도대체 누가 땅을 경작한단 말이오. 법을 만들기는 쉽소. 하지만 통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오 백작. 내가 지금 당신에게 물으려는 것과 똑같은 문제요. 모두가 시험을 쳐야 된다면 누가 대신이 된단 말이요. 내가 일하는 사람, 저 사람 일 잘하는데, 저 사람 60 넘었는데 시험 통과 못하면 저 일을 그만해야 돼? 하고 막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전투에서만, 그 전쟁터에서만 전쟁인 게 아니라 페테르부르크 안에서도 사회 개혁을 위한 전쟁이 또 진행 중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 전쟁과 평화에서 전쟁이 무엇이었는가 할 때 재밌는 대목이죠. 그래서 농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한번 있고요. 아까 유로지브이 얘기했잖아요. 유로지브이가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저는 왜 예전에 2번이나 읽었는데 그때는 이 전쟁과 평화에서 유로지브이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줄 몰랐어요. 마리아 볼콘스카야, 안드레이의 여동생이 아주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순종적이고, 오빠는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아주 막 가부장적인 질서에 충실한 분처럼 나와요, 여기서.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요. 아버지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화를 내도 이 순례자들을 집에 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면 난리가 나니까 순례자들을 숨겨놓고 아버지 몰래 계속 돌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떠돌이 순례자들을.
그러니까 이게 볼콘스키 공작은 아버지는 질색을 하죠. 합리주의자잖아요. 이런 저기 정신 나간 허무맹랑한 사람들을 거지들을 마리아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기도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순례에 참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리아를 보면 아 마리아의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순종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막 내성적이고 아무하고도 안 싸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꼭 해요. 그게 아주 큰 매력입니다, 마리아의. 근데 여기서는 그 유로지비가 마리아의 매력을 드러내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피에르가 이제 안드레한테 놀러 오니까 안드레가 저기 자기 집에 데리고 가다가 뒤에서 막 이상한 사람들이 집 후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피에르가 뭐지? 그러니까 아 저거 아버님이 보면 절대 안 되는 우리 마리아의 손님들이라고 재밌으니까 내가 보여줄까? 하고 데리고 가요. 마리아가 질색을 하죠. 오빠나 피에르가 저 똑똑한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무례하게 모욕할까 봐 아주 질색을 하죠. 이렇게 나와요. 날이 꼴야진에 큰 은혜가 임했어요 하고 펠라기우시카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부르는데 보슈에 류지, 보슈에 첼라비에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유로지브이가 하나님 사람들이 일부라고 보면 돼요. 유로지브이가 딱 일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순례자들 중에서도 아, 저 사람은 유로지브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말을 제정신이 아니게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 헛소리 중에 어떤 예언이나 신비의 징표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떠돌이 수도자들이 또 유로지브이로 추앙을 받고,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친구들이었던 이 사람들 중에는 유로지브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유로지브이가 되고 싶거나 유로지브이를 추앙하는 그런 순례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을 좀 읽어볼게요. 그들이 마리아의 방으로 가자. 피에라고 안드레이가 마리아 공장령에는 정말로 당황하여 반점이 떠오를 만큼 얼굴을 붉혔다. 이꼰 받침대 앞에 작은 등불을 밝힌 아늑한 방에는 긴 코에 긴 머리칼을 지닌 어린 사내아이가 수도사 복장으로 그녀와 나란히 사모바르를 앞에 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옆 안락 의자에는 어린아이같이 온순한 표정을 띤 주름투성이 야윈 노파가 앉아 있었다. 앙드레, 어째서 미리 알리지 않았어? 마리아는 병아리들 앞에 선 어미 닭처럼 자신의 순례자들 앞에 서서 부드러운 비난조로 말했다.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당신을 만나게 돼 정말 기뻐요. 정말 반가워요. 하고 프랑스어로 얘기해요. 피에르가 손에 입을 맞추자 마리아가 말했다. 마리아는 그를 어린 시절부터 알았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부탁이니 나의 사람들을 비웃지 말아요라고 말하는 듯 했다. 피에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바누슈카도 여기 있었군 하고 안드레이 공작이 미소 띤 얼굴로 어린 순례자를 가리켰다. 그러자 공작 영예가 애원하듯이 앙드레 알아도 얘는 여자야 하고 안드레이가 피에르에게 말해요. 앙드레 제발. 근데 안드레이 공작이 순례자들을 조롱하는 태도와 그들을 위한 마리아 공작 영예의 헛된 옹호는 두 사람 사이에 습관처럼 굳어진 것이 분명했다. 이게 그 이바누시카는 여잔데 여기서 굉장히 사내아이처럼 분장을 하고 그리고 이 노파나 이바누시카나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엄청 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서 뭐 신앙심이야 깊었겠죠.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또 얻어먹고 눈치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묘사가 돼요. 노파는 눈을 내리깔았으나 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곁눈질로 훔쳐보며 찻잔을 찻받침에 거꾸로 엎고 갉아먹던 설탕 조각을 옆에 내려놓고 안락 의자에 편안히 꿈쩍 않고 앉아 차를 더 권해주기를 기다렸다. 대접받는 거죠. 이바누시카는 받침 접시 찻받침에 차를 홀짝거리며 약삭 바르고 여성적인 눈을 치뜨고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사내아이인 척하지만 여자였던 거죠. 어디에 다녀왔나? 키예프인가? 안드레이 공작이 노파에게 물었다. 키예프는 정교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같은 곳이었죠.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날이 노파가 신났죠. 수다스럽게 대답했다. 다름 아닌 크리스마스 날에 하나님의 종들과 더불어 거룩한 천상의 비밀에 참여할 영광을 누렸지요. 지금은 꼴야진에서 오는 길입니다만 날이 그곳에 큰 은혜가 임했답니다. 그럼 이바누시카도 자네와 함께 있었나? 전 혼자 다닙니다, 어르신. 이바누시카는 굵은 저음을 내려고 애쓰며 말했다. 유크노브에서 펠라게유시카를 만났을 뿐입니다. 이 할머니가 펠라게유시카죠. 동료의 말을 가로막았다. 할머니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하고 싶은 듯 했다 하고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날이 꼴야진에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이 공작이 뭔가 새로운 성자의 유골인가? 놀리는 거죠. 그만 안드레이, 마리아 공작 영예가 말했다. 말하지 마, 펠라게우시카. 왜요, 마님? 어째서 말을 하면 안 되나요? 난 나리가 좋아요.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분은 제게 선을 베풀어 주셨죠. 제 기억으로는 10루블을 주셨죠. 돈을 주면 선한 분이. 제가 이 대목을 참 좋아하는 건 안드레이나 피에르가 이 터무니없는 순례자들이 터무니없는 걸 믿고 터무니없는 걸 말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신앙심에 대한 존경심? 존중, 존경까지는 신앙심에 대한 존중? 그 사람이 믿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리아 공작 영예가 이제 안드레이도 결혼한다고 했다가 아버지랑 뭐 사이도 안 좋고 막 이럴 때 자기도 꿈이 나도 순례를 떠나야지. 그리고 이 순례자들 복장하고 신발 같은 걸 몰래 막 장만해서 놔둬요. 언제라도 이제 오빠 결혼하기 정리되면은 언제라도 떠나려고. 그 유로즈비의 전통이 나오는 게 또 하나의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아마 여기저기 전쟁이 있으니까 또 그럴 거예요. 저한테 제일 재밌었던 대목은 2부에서 니콜라이가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전장터에서 막 2주 동안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군의관이 먹지 말라는 나무 뿌리를 캐먹고 병사들이 병에 걸리고 퉁퉁 붓고 그러니까 자기네 또 제니소프는 또 병사들이 굶으니 안 되겠다 하고 아군의 보급 부대를 가가지고 훔쳐갖고 와서 먹이고 그래서 아군의 보급 부대가 보병대로 갖고 가는 식량인데 훔쳐갖고 온 거야 이 기병대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군법회의 재판에 회부되고 전투하다 허벅지에 총 맞으니까 군법회의 안 가고 병원으로 가버리고 뭐 이런 와중에 니콜라이가 병원으로 그 제니소프를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니콜라이가 제니소프를 병원으로 찾으러 갔을 때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나고 괴롭고 그다음에 병사들이 누워있는 저기 뭐지 하고 들어갔을 때 보는 장면이에요. 로스토프 니콜라이죠. 로스토프는 시선을 떨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벌써부터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자신을 쏘아보는 의미심장한 시선을 느끼고 오른편으로 돌아보았다. 늙은 병사가 거의 구석자리에 외투를 깔고 앉아 로스토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누렇게 뜨고 해골처럼 야윈 얼굴에 엄한 표정이 어리고 희끗한 턱수염은 면도를 하지 않은 채였다. 그 옆에서 늙은 병사의 이웃이 로스토프를 가리키며 뭐라고 속삭였다. 로스토프는 노인이 자기에게 무언가 청혼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가까이 다가갔다가 노인의 다리가 한쪽만 접혀 있고 다른 쪽은 무릎 윗부분부터 아예 없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머리를 뒤로 젖힌 채 꼼짝 않고 누운 또 다른 이웃은 들창 코와 주근깨가 덮인 얼굴이 밀랍처럼 창백하고 눈꺼풀 밑으로 흰자위만 드러낸 젊은 병사였다. 로스토프는 무심코 병사를 보았다. 싸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 사람은 혹시? 로스토프는 위생병을 돌아보았다. 벌써 얼마나 요청했는지 모릅니다. 늙은 병사는 아래턱을 덜덜 떨며 말했다. 이 사람은 아침에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개가 아니라. 곧 사람을 보낼 겁니다. 치웁니다. 치워요. 위생병이 황급히 말했다. 자, 가시죠, 장교님. 갑시다. 가요. 로스토프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몸을 움츠리고는 자신에게 쏠린 그 힐랑과 질투 어린 눈동자들의 대열 사이로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려 했으며 병실을 빠져나왔다. 나폴레옹하고 알렉산드르 1세가 회담을 하죠. 회담을 해서 1808년 알렉산드르 1세와 나폴레옹이 틸지트 회담,
1808년 알렉산드르 1세와 나폴레옹 틸지트 회담이라고 해서 가운데 왜 뗏목 놔두고 양쪽으로 와가지고 선상에서 회담을 했다는 그 휴전 협정을 하는 그 얘기거든요. 자기가 탄원서를 내려고 와보니까 황제가 연대장인 이 근위대죠. 근위대 장교들이 프랑스 장교들하고 막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프랑스어 하면서. 나폴레옹 호위병들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뭐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양쪽이 거기서 이제 평화회담, 휴전협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로스토프는 울컥하죠.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그럼 지금 죽은 사람들이나 다친 사람들은 뭐냐. 팔 잘린 게 돌아오지 않잖아요. 다리 잘린 게 돌아오지 않고 죽은 사람은 살아오지 않는데 이럴 거면 이거 지금 뭐하러 한 건가 하는 혼란에 빠지지만 또 황제를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충성심?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서 정말 그게 그래서 이 프랑스어로 이 러시아 귀족 장교들과 프랑스 장교들이 대화하는 거를 로스토프가 들으면서 이 울컥하는 야전 장교 로스토프는 이 근위대들이 안 그래도 못마땅한데 오니까 이게 보통 못마땅한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여기서 로스토프가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로스토프는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분위기 바뀐 거 보고 자기 전방부대죠. 떠나온 군대에서 전반적으로 그랬듯이 나폴레옹이나 프랑스인들과의 관계를 적에서 친구로 바꾼 군사령부와 보리스 숙속에서 일어난 그런 대변화는 로스토프에게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보리스는 그 근위대에 있었으니까요. 황제 근위대에. 로스토프는 문지방에 서서 러시아어로, 로스토프도 프랑스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하긴 해요. 근데 러시아어로 일부러 이곳이 드루베츠코이 보리스의 숙소인지 물었다. 대기실에서 낯선 목소리를 들은 보리스가 손님을 맞이하러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는데 이 기분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막 자기를 소개해 주는데 이제 막 활기차게 프랑스어로 대화하니까 로스토프는 불편하죠. 불편하고 보리스도 좀 자기네 집에서 그렇게 식객처럼 다정하게 같이 지냈던 보리스가 막 이제 높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하다가 나중에 로스토프가 황제가 이제 나폴레옹하고 알렉산드라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사열받으면서 그렇게 평화회담 다 끝나고 서로 조약 맺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장교들이 막 밥 먹는데 이제 로스토프도 들어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로스토프만 그런 게 아니라 전투를 하다 온 장교들이 다 못마땅하죠, 지금.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화제는 자연히 평화조약에 이르렀다. 로스토프의 동료 장교들은 군대 사람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프리들란트 전투 이후에 체결된 평화조약을 불만스러워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좀 더 버텼으면 나폴레옹도 파멸했을 거라고 그의 군대는 비스킷도 탄약도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니콜라이는 말없이 먹었고 주로 술을 마셨다. 그는 혼자서 2병이나 마셨다. 그의 안에서 일어난 내적 노동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를 괴롭혔다. 여기서 어떻게 프랑스인을 보며 모욕을 느낀다는 한 장교의 말에 갑자기 로스토프가 얼토당토않게 흥분하여 소리치는 바람에 장교들이 몹시 놀랐다. 무엇이 더 나은지 당신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 흥분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폐하의 목적도 행동도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교가 나는 폐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로스토프는 계속 소리를 줘. 우리는 외교관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죽으라는 명령을 받으면 죽습니다. 막 이러고 혼자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니콜라이는 테이블을 쾅 치며 동석자들의 견해로 보아서는 너무나 엉뚱하게 그러나 자신의 생각의 흐름으로는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부르짖었다. 우리 일은 임무를 수행하고 서로 배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말을 맺었다. 그리고 마시는 거지 다투고 싶지 않았던 한 장교가 말했다. 그래요. 마시는 겁니다. 니콜라이가 맞장구를 쳤다. 이봐, 한 병 더 줘. 맺혔. 이 대목이 제가 지금 발췌독을 한 게 아까운데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 민음사 2부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싸웠던 장교들이 허탈하잖아요. 그리고 막 금방이라도 1권에서 뭐라고 했어요. 인류의 적이고 악마였잖아요. 적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이제 막 죽고 팔다리 잘리고 막 이런데 밥도 못 먹고 2주 동안 막
풀뿌리 먹고 몸에 도 오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평화협정을 했다. 그리고 평화협정안이 탄원서를 내려와 봤더니 막 프랑스 장교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러시아 장교들하고 막 서로 막 또 이게 뭐지 하는 근데 거기서 황제를 비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화협정을 반대하고 계속 죽고 죽이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장교들의 야전 장교들의 이 허망함을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똘쏘이 자신이 그 전쟁에 참전했던 장교였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끝낼 거면 그럼 뭐하러 시작했어? 이렇게 휴전할 거면 그 사이에 죽은 사람들은 뭐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전쟁의 마지막 1년 반 동안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는데 휴전 협정하고 있었잖아요. 그 휴전선 부근에서 계속 죽였던 거잖아요, 서로. 그 휴전선 이렇게 그을 거면은 빨리 긋지 뭐하러 1년 반 동안 사람을 죽게 만들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역사책 읽다 보면. 근데 그런 대목이 여기선 너무 생생하게 잘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나폴레옹이 쇼맨십이죠. 실제로 이렇게 했으니까. 알렉산드르 황제하고 같이 사열을 하다가 나폴레옹 알렉산드르가 서로 자기네들 최고 훈장을 상대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르 황제는 레종도네르를 받고 나폴레옹은 거기서 안드리에프스키 훈장을 걸고 그리고 이제 서로 사열을 받다가 나폴레옹이 갑자기 러시아 군대 앞에 가서 여기서 가장 뛰어난 병사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렉산드르 황제가 거기 부대장한테 누구냐고 하니까는 여기서 말을 해요. 누구에게 주어야겠나? 알렉산드로 황제가 코즐롭스키에게 러시아어로 조그맣게 물었다. 그렇죠. 나폴레옹이 안 듣게 러시아어로 조그맣게 문 거예요. 누구에게 명하시겠습니까? 폐하. 그러다가 저자에게 빨리 대답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러다가 로스토프가 딱 눈에 띄었어요. 코즐롭스키. 그러니까 로스토프가 순간 내가 봤나? 라자리에프 하고 불러요. 라자리에프는 병사거든요. 이런 병사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죠. 농노들이 차출돼서 왔었죠. 평민들하고. 라자레프가 어디로 가는 거야? 거기서! 하고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해. 라자레프 씩씩하게 앞으로 가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라자레프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두려운 표정으로 지휘관을 곁눈질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딱 라자레프 앞에 와서 훈장을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훈장을 달아주는 대목이 어떻게 나오냐면 훈장을 쥔 자그마한 하얀 손이 병사 라자레프의 단추를 가볍게 건드렸다. 마치 이 병사가 영원히 행복해지고 무공에 대한 포상을 받고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나폴레옹의 손이 그 가슴을 건드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듯했다. 이 다음이 재밌어요. 나폴레옹은 라자레프의 가슴에 그냥 십자가를 대기만 했다. 그리고는 마치 그 십자가가 틀림없이 라자레프 가슴에 착 붙으리라는 것을 아는 듯 손을 내리고 알렉산드르 황제를 돌아보았다. 과연 십자가는 착 달라붙었다. 뭘까요? 러시아인과 프랑스인의 살뜰한 손길이 순식간에 그 십자가를 받아 라자레프의 군복에 달았기 때문이다. 이 대목 재밌지 않아요? 황제는 이렇게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손만 딱 대면 옆에 있던 부관이나 다른 사람이 막 얼른 달아주는 거예요, 그걸. 라자레프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 몸 위에서 무언가를 하던 하얀 손의 키 작은 남자, 나폴레옹이죠. 키 작은 남자를 침울하게 흘끗 보고는 계속 꼼짝 않고 받들어 총을 한 채 다시 알렉산드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치 황제에게 이렇게 묻는 듯 했다. 계속 이렇게 서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 가도 좋다거나 혹시 또 뭔가를 하라는 분부를 내리실 겁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런 명령도 받지 못한 채 꽤 오랫동안 그 부동 상태로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아무 명령도 안 하고 군주가 말을 타고 가버린 거예요. 받들어 총하고 있는 거죠, 라자레프는. 그러다가 이제 테이블에 앉으니까 프랑스 근위대원들 막 이런 러시아 장교 다 막 라자레프 끌어안고 악수해주고 축하하고 금세 여기서 보니까 야 종신연금이 1200프랑이야 막 이러면서 와, 이 프랑스 군모 만지면서 야, 이런 게 군모구나 하고 막 멋지다. 그리고 근위대 한 장교가 그저께는 나폴레옹 프랑스 용기가 암호인데 어제는 알렉산드르 러시아 위대함이 암호. 두 폐하가 번갈아 가면서 암호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화해하는 분위기에서 로스토프는 어땠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그 보고 온 병원을 생각해도 군법회의에 회부돼서 강등된 제니소프를 생각해도
답답한 거죠. 이게 뭐냐 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아까 술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이제 황제이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여기선 부오나파르트라고 안 해요. 이제부터는 보나파르트라고 써요. 그는 이제 황제이며 알렉산드로 황제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잘려나간 팔다리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포상을 받은 라자레프와 처벌을 받고 용서받지 못한 제니소프가 떠오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놀라게 만든 그런 기이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게 302페이지 마지막 부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장교들하고 벌컥하고 화내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술이나 먹자 하고 끝나고. 이 대목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줄거리처럼 전쟁과 평화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데 귀족 사회의 풍속도를 보여준다면은 또 그 아래에서 그때 민중들이 어땠는가도 계속 이렇게 촘촘히 연결이 되면서 바느질 코를 걸듯이 이 귀족 사회들 줄거리에 계속 코를 걸면서 민중들의 삶이 나로드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쟁과 평화 2권의 큰 매력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안드레이가 나타샤에게 반한 장면이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나타샤에게 처음 반한 대목이 어떨 것 같아요? 멋진 무도회에서 반한 게 아니에요. 영지를 찾아갔는데 나옵니다. 처음 나타샤를 보는 거예요. 오른쪽 나무들 너머에서 여자들이 즐겁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안드레이의 꼴리아스카를 가로지르며 달려가는 아가씨들이 보였다. 이게 2장이에요. 313페이지 3부의 2장. 맨 앞에서 꼴리아스카를 향해 뛰어오는 여자는 머리카락이 검고 매우 가냘픈 이상하리 마치 가냘픈 검은 눈의 아가씨로 노란색 꽃무늬 무명옷을 입고 하얀 손수건을 동여맨 차림이었다. 무명옷과 뭐 손수건, 린넨 손수건이었겠죠. 하얀 손수건이면 면 손수건 같은 거. 손수건 아래로 곱게 빗은 머리카락이 몇 가닥 흘러내렸다. 아가씨가 뭐라고 소리쳤으나 낯선 남자를 보자 눈길도 주지 않고 소리내어 웃으며 다시 뛰어갔다. 어째선지 안드레이 공작은 불현듯 아픔을 느꼈다. 자, 이 대목이 안드레이가 나타샤를 처음 보고 반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때는 막 이성으로서의 호감 이렇다기보다 부인 죽고 나서 2년 동안 그렇게 영지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침울해 있던, 그러니까 내게는 요 직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젊은 것들은 다시 그 속임수에 넘어가라지 봄이 오니까. 하지만 우리는 삶을 알아. 우리 생은 끝났어. 이제 아무것도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악을 행하지 않고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바라지 않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안드레이가 딱 그 로스토프 백작가 영지에 가면서 나타샤를 보는 순간 이 노란 꽃무늬에 무명 옷을 입은 아가씨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샤도 영지에서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흰 손수건 두르고 무명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전 이 대목을 보면 전쟁과 평화가 굉장히 영화가 여러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역대 나타샤들도 굉장히 여러 명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는 정말 슬라브적인 미인도 있었고 나타샤는 그 피에르의 부인인 엘렌처럼 그렇게 귀족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프랑스 장교들도 엘렌 보고 전부 다 반하고 이런 그런 미인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게 그 전형적인 미인이라 이분이 전형적인 미인이라기보다는 생기발랄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솔직함과 생기발랄함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대목을 보면 저는 머리카락이 검고 매우 가냘픈 이상하리 많지 가냘픈 검은 눈의 아가씨 노란색 꽃무늬 무명 옷을 입고 하얀 손수건을 동여매고 소리내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 그럼 전 역시 오드리 헵번인 것 같아요. 오드리 헵번이 그러니까 슬라브적인 미인이 아니라고 해서 전쟁과 평화의 나타샤로 가장 어울리진 않는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요. 저는 그 1권에 나오는 묘사를 봐도 그렇고 여기에 나타샤 묘사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순진무구한 눈동자로 검은 머리에 가냘픈 오드리 헵번 물론 키는 크지만 가냘픈 아가씨의 이미지는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가볍게 춤을 추고 무도회에서 귀족 춤도 멋있게 추지만 농민들 사이에서 그냥
한 번도 쳐보지 않은 민속춤도 즉석에서 추고 이게 역시 오드리 헵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쟁과 평화 2권을 읽으면 재밌는 점은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인간 심리? 그 당시 러시아의 풍속사?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회에서 겪는 그런 조직과 계층과 권력과 전쟁과 휴전과 평화와 많은 것들의 개혁과 진보, 보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생생하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큰 매력입니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전쟁과 평화를 읽으니까 그래서 명작인가? 심리 묘사를 잘해서? 근데 이야기 줄거리는 전쟁과 평화보다 더 극적이고 더 놀랍고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요즘 드라마에 훨씬 더 많은데 왜 전쟁과 평화를 명작이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읽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 영상을 보니까 심리 묘사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을 심리 그리고 어떤 각 인물들의 특징을 포착하는 묘사 이런 게 지금 우리하고 너무 흡사하니까 읽으면서 동화가 되고 어쩌면은 줄거리를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들을 보려고 이 소설을 읽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베라 얘기했잖아요. 어디서나 올바른 말을 하는데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베라가 2권에서도 아주 큰 활약을 합니다. 나타샤한테 막 반한 안드레이한테 와서 나타샤 반했는데 저 사람이 말 못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가가지고 막 나타샤 옛날에 우리 사촌 보리스도 좋아했고요 하고 막 온갖 얘기들을 해요. 본인은 잘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안드레이를 아주 당황하게 만들죠. 그런 장면들. 또 마리아 공장영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 아버지하고 오빠한테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정적인 건 자기 고집대로 반드시 해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캐릭터가 사실 지금 우리한테도 여전히 우리 내면에 있는 캐릭터들이니까 그게 우리가 전쟁과 평화를 읽으면서 느끼는 또 다른 즐거움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물론 그때 러시아 문화사에 대해서 소설을 통해서 흥미진진하게 듣게 되니까 이게 참 좋죠. 그 북클럽 비바 오랜만에 업데이트 하는데요. 오늘 내용이 재밌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이렇게 할까요? 좋아요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